과학의 발전 단계라는 제목으로 제약이론 경영과 그에 대응하고 있는 스루풋 회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의 발전 단계의 1단계가 분류라는 것인데요. 가장 오래된 과학은 천문학으로서 선사시대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서구에서는 하늘을 12궁도로 나눠 가지고 별들을 분류하고 있죠. 동양 쪽에서는 이제 8개 부분으로 8궤로 분류해서 천문도를 또 해왔던 그런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점성술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일부는 아직도 항해에 사용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관관계인데, 분류라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해왔지만은 상관관계는 약 2000년 전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어스로부터 시작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행성들에 대해서 고찰을 했고 그 덕에 일식과 월식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심한 관찰과 종종 중요한 수학적 계산에 근거하더라도 왜라는 질문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현재 그 시대는 물고기 자리 시대로서 이 물고기 자리가 거의 한 2000년 정도 유지가 된다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별자리가 이 처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물병자리 시대로 시대가 옮겨가고 있다. 그 상대편에 있는 그 별자리는 이제 사자자리다. 이렇게 해서 사자의 상징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물병 자리의 상징들이 나타난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점성술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과학의 발전 단계가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발전을 해 왔는데, 마지막 3단계가 원인과 결과라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이제 아이작 뉴턴인데, 뉴턴은 왜? 라는 질문을 줄기차게 고집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뉴턴의 원인에 대한 가정으로 설명이라는 단어가 무대에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한 원본인 제약이론 에세이 골드렛 박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더 이상 유일한 도구가 아니다. 추정된 기존 원인들을 근거로 하는 논리적 도출로 새로운 상황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광의적인 과학의 단계를 어떤 상상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것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제약이론 경영이라는 측면과 스루풋 회계를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실전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약이론 경영과 스루풋 회계가 과학적이다, 과학 경영이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적인 것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셋째 단계에 도달할 때에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논리적 도출로 새로운 상황을 온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골드렉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발전 단계를 그 질병에 또한 비유를 했는데요. 1분류 단계에서는 특정 증상이 나타나면 가혹을 방역하든지 또 어떤 특정 증상이 있을 때에는 환자를 격리한다. 이게 요즘에 그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우리가 피부로 겪게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현대에 들어서 에드워드 제너는 감염된 소의 혈청이 인간에게 옮겨지면 그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면역 방법이 발견된 것이다. 여기서도 왜라는 질문은 없었다. 유일한 증거는 해보면 안다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질병 관련해서 원인과 결과 단계는 루이 파스투레는 레번후크가 100년도 전에 현미경을 통해 찾아낸 지금 세균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들을 질병의 원인이라고 가정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 결과 미생물학이 태동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제 그 견해를 추가한 건데요. 현재의 팬데믹 코비드와 같은 바이러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바이러스는 인간이란 숙제가 없으면 죽습니다. 즉 기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생을 하려고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계속 살기 위해 치명률은 줄이고 전염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이를 하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코로나가 5번째인가 변이가 벌써 일어나 가지고 종전에 저도 그 백신을 3번 이상 맞았는데요. 더 이상 이걸 맞을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안다고 그런다면은 무조건 그냥 맞아라 하면 맞고 그래야 되는 건지, 많이들 이제 그 치명률이 줄고 전염력이 강한 거니까 일반 독감이나 그 감기로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는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 하는 게 이성적이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이렇게 이제 이 글을 정리하면서 생각하게 된 거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진척을 해보자 그러면 오늘날 원인과 결과라는 셋째 단계에 여러 해 동안 존재해온 성숙한 과학은 아주 소수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수용되는 접근 방식은 과학을 직접적인 논리적 추론으로 최대수의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최소수의 가정에 대한 탐색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적은 가정으로 최대 많은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과학이다, 과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중력 법칙이란 처럼 이 가정들은 결코 증명될 수 없다. 중량을 했고요. 그저 유효하게 될 뿐이다. 가정들은 여전히 반증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제가 기업체의 그 분석 결과를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말을 안 쓰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배워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증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러한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제 스스로 위안을 받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은 가정을 거짓으로 만들지만 그렇다고 유효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요게 이제 그 분식회계의 개연성 가정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이죠.
그저 그 가정이 유효한 상황에 대한 범위를 정할 뿐이며 더 유효하기 조차한 또 다른 가정을 찾아낼 기회를 드러낸다. 의미심장하고 좀 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과학은 진실이 아닌 유효성과 관계가 있다. 이것이 과학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확인과 도전에 열려있는 이유이다. 이렇게 이제 이 골드렉 박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드렉 박사가 양자 물리학 박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일반 기업체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정리해서 소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 열고도 이제 제 생각인데요. 최근에 ESG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기후 변화는 어떤 그 보수 방송에서는 사기극이다 이렇게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후 변화도 하나의 가정으로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과 도전에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죠. 기후변화 유효성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이 이 폭넓은 과학적 사고방식의 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분명히 기후 온도를 올린 거는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인간이 한 작용도 있지만 산업화로서 아까 분류에서 얘기했듯이 천문이 별자리 시대가 변하면서 물병자리 시대가 변하면서 아마 전체적인 우주의 어떤 섭리가 지구 지축을 북극점을 좀 옮기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라는 또 가정을 합니다. 그런 가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더 유효하기 조차한 또 다른 가정을 찾아낼 기회를 드러낸다. 이런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 경영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조직 경영은 마치 어떤 과학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영역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드렉 박사는 말년에 이 제약이론 경영이 과학 경영이라고 감히 천명을 했고, 또한 저도 스루포트 회계를 실전 분석을 하면서 과학적 회계다라고 저는 또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쪽에서 과학의 발전 단계를 적용해 보자면은 1단계가 분류 단계인데 MRP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MRP를 만드는데 서구는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상관관계가 일본의 다이이치 오노 박사인데 도요다에서 일하신 박사죠. 이분이 이제 저스트 인 타임 짓들을 만들어냈죠. 강력한 상관관계 창안자인 겁니다. 이는 간반 카드가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인 하류에서 어떤 공정 하류에서 제품이 필요치 않으면 여기서 제품이라고 했지만 이제 공정품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자들을 쉬게 하는 것이나 셋업 비용이 치솟더라도 부품의 배치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낫다는 상관관계이다 라고 간략하게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렉 박사는 이 도요다의 도요다 웨이 방식이 훌륭하긴 하지만 상관관계의 2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과관계는 자기가 만들어낸 더 골이라는 책에서 독자들은 그저 상식을 담고 있을
뿐이다라고 그 서평을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골드랩 박사가 받아들이기는 상식은 논리적 도출에 대한, 즉 명확한 설명에 대한 칭찬으로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과 도출은 원인과 결과 단계의 용어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단 하나의 가정을 그 전제로 한다. 제약이론 경영은. 그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스루풋 인벤토리 오퍼레이팅 익스펜즈로 조직의 목표를 평가할 수 있다는 가정이라는 거죠. 이 발음을 뭐 어섭션이라고 이제 어떻게 발음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솔직히 일본한테 미국이 밀리면서 퀄리티 때문에도 밀렸고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밀렸기 때문에 대우각성에서 그 받아들인 게 제약이론 경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학의 3단계를 적용한 경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그 TIOE 중에서 그 책 속에 재고에 대한 내용 설명을 일부 발췌를 해봤습니다. 재고에 대한 정의는 재고 가치의 일부로서 부가가치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우리의 정의에 따라 완제품조차도 그것에 사용된 자재에 지불된 대금에 의해서만 평가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손익분석할 때 매출재료비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회계의 재고이익의 파괴적인 현상을 다루는 가장 좋고 간단한 방법은 그저 재고에서 모든 부가가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그 매출재료비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고자산 명세에 보면 제품이 있고 제공품이 있고 반제품이 있고 이런데, 이것이 공정에 따라서 그 원재료가 제공품이 됐다가 반제품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이 되는 그런 과정에 어떤 말하자면은 그 성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재고자산을 분류해 가지고 그렇게 그 금액을 재고자산별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스루풋 회계가 공식화 된다면은 아마 그렇게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오늘날 IRS, 인터널 리비뉴 서비스라고 해서 미국 국세청을 IRS라고 부르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금융권이겠죠. 와 같은 세력, 외부 세력은 재무제표의 재고를 대차대조표라고 얘기죠. 요즘 재무상태표죠. 부가가치 방법을 사용해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공비를 배부한 것을 부가가치라고 여겨가지고 재고자산을 평가해서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 근본적인 원가회계의 이제 그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1998년에 이게 그 발간된 그 에세이집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단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이미 내부 목적을 위해 이 간단 명료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컨설팅 피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질 않지만은 내 방법을 써가지고 지금의 영업이익이 4배가 올랐다면은 거기에 대한 비례해서 그 컨설팅 피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 골드랩 박사는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거래처를 통해서 그 성공 보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국내 기업에서는 매우 작아지고 교육이나 좀 해달라 하는 선 정도로 끝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승에 비례해서 컨설팅 피를 나중에 정산한다 라는 계약은 우리나라 기업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서구가, 또 특히 미국이 인간의 그 어떤 지적재산권을 그만큼 중시하는
풍토고 그런 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솔직히 이 책은 어떤 말하자면은 저작료를 주고서 번역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를 매출해서 번역한 게 아니고 학습을 위해서 한국 내에서 학습 리더께서 번역해 준 것을 제가 보고 배우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첫 제목에 인용책을 얘기했고 제약이론 에세이 그리고 저자가 골드렛 박사임을 밝혔습니다. 그냥 잠시 딴 얘기를 하면은요, 골드렛이란 게 뒤에 트가 골드렛트로 발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골드렛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금만이에요. 김씨. 그래서 저는 이제 유머스럽게 골드렛 박사는 이제 우리나라 김씨하고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아마 같을 거야.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비슷하게 좀 같이 산 적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 트라는 게 이 부족명을 얘기할 때 중앙아시아나 뭐 할 때 메르키트 무슨 브리아트족 뭐 이렇게 하는데 트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김가들, 김가들, 김씨들, 김들 이거였는데 이제 중국의 한자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들이 씨가 됐겠죠. 씨. 일본에서 가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골드렛트 영어로 골드렛트 그래서 저는 김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씨께서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잠시 유머를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유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 명세의 제품 제공품은 그저 원재료가 공정에 투입된 후 공정의 과정에 따라 명칭이 바뀔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생산 관리 경영이나 경영 평가만이 아니고 이 원인과 결과 논리는 확장해서 마케팅에서 설계, 투자, 유통 등에 이르는 조직의 다른 측면들을 다루기 위해서도 의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원인과 결과는 새롭게 만들어진 신성한소, 비판이나 공격을 할 수 없는 신성한 대상에 대해 훨씬 더 실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이게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 쪽으로 봐서 유대교 쪽의 신성한 소는 아마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왔더니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월스트리트 가에도 왜 황소가 동상으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비판이나 공격을 할 수 없는 신성한 대상으로 여겼던 게 뭘까? 그러면은 어떤 이 사례를 들면은 조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마땅한 게 또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신성한 대상이라서 비판이나 공격을 할 수 없는 대상이 뭐였지? 근데 그냥 언뜻 느끼기로는 전 정권, 문재인 정권 위안부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위안부 합의했는데 그만하지 그래.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위안부 합의하는 먼 여성인가 그런 여성이 사익 편취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면서 조금 그게 많이 줄고 또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했지만은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정치하고 연결하는 좀 부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정치하고 경제하고
뭐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 거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신성한 소에 대해서 훨씬 더 실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원인과 결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류는 다양한 그래프와 표를 작성해서 그 중에서 패턴, 유형이나 공통적인 추세를 찾아낸다. 요게 이제 그 상관관계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첫째 심각한 문제는 상관관계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이 우연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며 찾아낸 것보다 더 많은 변수와 관련될 가능성이나 알려진 변수를 충분히 정밀하게 찾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에 언제나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를 안 물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인문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그 2단계에 대한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 고전적인 예는 이제 좀 협의적으로 이제 그 골드랩 박사는 이제 비유를 든 거죠. 회사의 재고 수준과 그 업무 성과 간의 상관관계다. 제가 재고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스갯소리로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호성 배우가 한 얘기대로 나는 한 놈만 팬다. 재고자산 한 놈만 팬다. 이런 게 다 이제 이분의 책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또 저도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재고를 줄이는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는 단기적 관점에서 불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재고를 안 줄이려고 한다 이거죠. 이게 다 그게 원흉이 누구냐 그러면 원가회계 때문입니다. 골드랩 박사는 여기에서 원가회계 때문이라고 원가회계를 극단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지만 다른 글에서는 원가회계는 생산성의 적이다라는 표현까지 해가지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원가회계를 신성한 소로 여기는 원가회계 세력들이 골드랩 박사를 지금까지도 타개하셨지만은 매우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고, 스루프트 회계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분한테 제 책을 제조원가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제가 학습용으로 스스로 출판을 해본 건데 보고도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그런 식으로 대응하더라고요. 후배 놈인데 뭐 공인회계사로 정년퇴직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세상도 한번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넌지시 그 자료를 보내봤는데 되게 그 공인회계 법인 분야에서는 꽤 이름 있는 친구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을 무시하겠죠. 뭐 선배긴 하겠지만은. 잠깐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관관계든 그 고유의 한계는 상관관계에 의해 연결되는 변수들 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의 결여 때문에 존재한다. 요거는 한번 자꾸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되실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원인 결과에 대한 훈련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의 결여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상관관계를 생각하는 게 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서 뭐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정치권에서나 뭐 또 뭐나 뭐 이 범죄 수사에서라든지 아니면 비위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그거로 둥실이 넘어가는데 그게 다 원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코즈 이펙트라는 것으로 원인 결과를 더 풀어서 또 좀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결과에 대해 그럴듯한 원인을 내세워야 한다. 과학자들은 이제는 이 주어가 빠졌습니다.
생각해낸 원인이 유효하다면 이 원인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현실에서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일까? 그 예상 결과는 당초의 것과 성격상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가지고 원인을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이 맞대면 다른 결과를 예측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다른 결과는 당초의 것과 성격상 달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탄탄한 가정, 그 가정이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죠. 예상 결과가 실제로 발견되면 그때 생각해낸 원인은 이론상으로 이름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제 소생이 공인회계법인들도 적정 의견을 낸 거를 원가회계하고 스루프트회계하고 분석을 비교를 해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있다 라고 얘기했을 경우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 가정이 맞다면은 다른 결과를 저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른 결과는 아마 재고 회전율과 스루프율과의 비교로 충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요거를 최근에 제가 소개한 거는 앞에서 보나 뒤로 보나 우영우다라고 또 비유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넷 영화가 한번 나왔죠. 또 양자역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간 그런 영화였는데 과거 현재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저건 이 원인 결과는 그 표현할 때 이펙트 코즈 이펙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원인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에서 헤매지 말고 원인과 이 결과 관계로 시프트 업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래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결과로부터 원인을 생각해내서 내고 이어서 동일한 원인에서 유리하는 또 다른 결과를 예상하는 프로세스를 일반적으로 이펙트 코즈 이펙터라고 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는 골드랩 박사죠. 원인에 대한 원인. 이게 이제 이 루트 코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프로세스를 대개 성격상 물리적이 아닌 심리적인 원인이 도달할 때 그만 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치지 않으면은 우주까지 나가게 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참 이걸 보면은 원가 회계의 기본 가정을 변화시키는 가 진짜 현재로서 매우 어려운데 골드랩 박사도 결국은 이렇게 과학적인 논리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원가 회계는 사실 상관관계에 저는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회계 전문가 과정을 가리키는 그 과정을 한국표준협회라는 데서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쓰는 용어는 인과관계라는 얘기를 절대 쓰질 못해요. 무슨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인과관계라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런 것은 접근을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관에 대해서 골드랩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하자. 우리 올바른 행동 대부분은 어떤 논리적 추론이 아닌 우리의 직관에 의해 유도된다. 직관을 어떻게 얻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이분이 뭐 과학 철학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단 얘기죠. 직관이 무에서 자라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내적으로 무한히 정직한 사람만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정직해야 직관도 생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하면 직관이라는 것도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가장 좋은 표시, 제가 요거 사례라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넣었습니다. 하나의 근본적인 가정을 변화시킨 직접적이며 급속한 결과로서 우리가 시스템 업무 성과에서 격렬한 개선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골드랩 박사는 이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분명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컨설팅 피를 받아냈습니다. 당신의 방법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시다. 그러니 계약한 대로 우리 이익의 몇 프로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소. 그게 뭐 몇십만 달러라면 뭐 얘기도 안 해요. 몇백만 달러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정도의 이 강력한 그 제약이론 경영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찬밥신세인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곤혹을 하고 있는 중이죠. 곤혹감에 되어 있는 중이죠. 그리고 덕골이라는 책을만 보고서도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나오면서 골드랩과 같이 사업을 했던 그 전산 프로그램 만들고 어떤 경영혁신을 하면 요즘은 다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또 팔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너 때문에 장사 망했다 해가지고 왜 책을 써가지고 덕골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책만 보고도 컨설팅 받은 것만큼의 방법으로 직접 해봤는데 성공했더라. 이런 편지가 날라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헤어지는 사건도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왕따가 됐다 이거죠. 골드랩 박사가. 근데 이제 골드랩 박사는 이제 순수하게 이 제약이론 경영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면은 다들 미국 기업이 돈을 벌 텐데, 그래서 일본 기업을 따라 마실 텐데, 그런 입장에 일본 사람들한테는 절대 그 번역을 허락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일본이 번역본이 우리나라보다 늦게 그 덕골이라는 책이 늦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해적판이에요. 해적판. 출발부터가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한국에서 무슨 제약이론 경영 가지고 뭘 해본다 뭐 해가지고 덕골에 대해서 뭐 한다 그러면 사실은 말하자면은 그 소송을 걸라 그러면 충분히 걸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뭐 한국을 좀 골드랩 박사 입장에서는 눈 밖에 나 있는 그런 나라였겠죠. 일본 도요다를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의 화적 우리 발음으로 그런 하모니를 개념은 좀 틀립니다만은 그런 것을 또 인정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 하에서 그리고 요걸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의 모든 면을 아주 세심히 재점검해야 한다. 무엇이 파생된 결과 이해할지를 논리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최근에 무슨 경영적인 경험 쪽에서 나온 성공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현대중공업의 배를 건조하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방법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개하기를 꺼려한다. 왜냐하면은 공개하면은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도 그대로 따라하면 곤란하니까. 왜냐?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게 문정권이 윤정권 바뀐 거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격렬한 개선 경험을 했다.
우리나라가 뭐가 이게 잘 되고 있다. 이런 인생의 경험을 했다면 그 시스템의 모든 면을 아주 세심히 재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얘기하는 그 경찰국 신설을 해가지고 경찰청 애들이 뭐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뭐 했대는데, 그럼 그게 왜 발생했지? Why를 따져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원인과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책을 이제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일반 사람이 그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경찰청, 이 사람들이 그 단체 모임을 하고, 이 노조처럼 시위 같이 한 건 아니지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한 게, 이런 경우는 자기 영역이 아니면은 손을 안 대는 게 낫습니다. 이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데는 말하자면 들어가야 되지만, 이 경찰국을 만든다는 거하고 제 인생하고는 전혀 그리고 또 그런 쪽의 원인과 결과를 그 추론한다든지 정보를 입수하고 뭐 그렇게 또 할 만한 시간과 노력도 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검수완박도 그랬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검수완박의 그 결과가 원인이 또 돼서 이 새로운 정권은 경찰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거로 또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원인과 결과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 결국 변화는 예외가 아니라 표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더 이상 진실이 목표가 아니며 유효성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냐 아니냐, 트루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움질들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실이 목표가 아니다 이거죠. 그 이펙트 유효성만이 존재한다 이게 원인과 결과에서. 그러니까 그 유효성만이 존재하니까 이 유효성이 증명이 안 된다면 우리의 현실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가 이 변화를 빨리 하고 보수는 그런 변화를 안 하는 거냐? 이제 그런 그 좌우 논리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영역이 그런 그 수준 낮은 이분법의 얘기가 아니다 이게. 사회 과학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2단계 이 상관관계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게요. 그런 식으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좀 좋은 편으로 해주고 싶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를 이래서 이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감정적인 표현을 해서 근데 이제 골드랩 박사도 그 원가회계는 생산성의 적이다 발언할 때만 하더라도 젊은 혈기가 있던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말년에는 좀 어차피 그 공전관계를 모색하려고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공격적인 발언은 안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분의 책을 볼 때는 여전히 젊었을 때 그 형성된 원가회계는 생산성의 적이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게 될 때 실수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그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한테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복지부동 한다고 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이다. 그러나 실수를 하는 것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유효한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골드랩 박사는 저는 이거를 이 과학 철학자 칼 포퍼옹의 지금도 어느 책에서 했던 얘기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렇게 기억나는 거는 지혜는 실수로부터 나온다. 이런 그 표현을 하신 거로 제가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말도 있듯이 그 도전을 해서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자꾸 못하게 돼 있는데, 챌린지 도전을 못하게 돼 있는데, 또 뭐 도전을 안 하더라도 그냥 삶을 살면서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말을 제가 하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희롱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성분이 듣기 좋았다면 성희롱 아니고, 여성분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거 성희롱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참 그런 기준이 어떻게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기준이라 하더라도 여성이 기분 나빴다 그러면 다음에는 저러면 여자들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기남들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말만을 또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더 인기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좀 이 수준 낮은 그런 사례를 든다는 것도 제 수준이 좀 낮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실수는 제가 그 조직에 있을 때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그 비철금속하고 그 다음에 그 철강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그때 이제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포스코 그 철강의 역사, 그 다음에 쇠에 대한 전문적인 그 책을 7권짜리 책을 제가 얻어가지고 쇠에 대해서 파고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그 알루미늄 판을 산 적이 있는데, 이게 이 지스 교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납품하는 쪽이 그걸 몰랐어요. 참 그래가지고도 어떻게 그 기업이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내가 무식하면은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실수를 해서 한 1억 정도를 공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수명이 그냥 단기 수명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재 구매 부서장이 기술실장으로 바뀌었어요. 저렇게 저 같은 무식한 놈이 구매를 하니까 누구래도 그 중간에 이렇게 뭐 그렇게 체크해줄 관리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냥 밑에 놈이 그냥 올렸다고 해서 그냥 싸다고 해서 그냥 다 결제해줘가지고 3개월 만에 1억을 날리냐. 제가 잘릴 줄 알았거든요. 안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옛날에 모셨던 명예회장께서 저를 부르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네 수업료 많이 냈네. 그래서 할 말 없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자퇴서를 쓰겠습니다. 이 얘기는 절대 못하죠. 입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자네 수업료 많이 냈다고. 그래서 저는 오나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면 이제 계속 충성을 하는 거죠. 월급이 적게 올라도 충성, 계속 충성. 벌써 제 나이대가 조직에 충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회사일수록 말년에는 또 그 안식년도 조금 줍니다. 그리고 안식년 때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안식년에도 이 기존 받던 연봉에 한 70%인가 80% 선에 2년 동안 줍니다. 일은 안 시키는 거죠. 그런 혜택을 또 좀 본 적도 있죠. 자, 저 개인적인 얘기도 했지만, 과학 발전의 단계라는 비유를 통해서,
좀 범위가 넓진 않지만은 기업 경영, 거기에다가 제가 최근에 특화해서 스루풋 회계를 그 실전 분석하는 그런 범위로서 제가 일을 할 때 이런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 인과관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것을 부단히 그렇게 인과관계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을 내고 개선 의견을 내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작한 지 뭐 3개월 이상 지났습니다만은 구독자도 뭐 그렇게 많이 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분야가 또 물론 특수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득된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또 삶이라는 게 어떤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 스스로도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단련시킨다는 의미에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동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용어로는 백년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100번을 재련을 해서 강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철을 쇠를 재련을 해서 강으로 만드는 그 과정, 대장간에서 계속 뜨거운 물에 해서 두들기죠. 강철이 돼야만 검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검을. 쇠는 그냥 뭐 잘못하면은 그냥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을 만들기 위해서 100번 이상의 단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수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가급적 감정에 빠지지 않고 분석하는 그런 분석자의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스스로 복습 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소 긴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대단히 진짜 감사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라고 그래야 되겠죠. 서두는 글이니까 1.5배속을 보시면은 조금 더 빨리 보실 수 있고 또 제가 글로 써놓은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뭐 편집한 거 거의 없고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을 소개한 거기 때문에 뭐 좀 나름대로 이해는 하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겨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어요. 안녕히 계세요.